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김 대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답장을 이용호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였는데 이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행동 없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이 오늘은 바람을 바꿔 타고 영남 내륙 지방을 덮쳤습니다. 경북 영천의 신령은 비공식 기록으로 41도까지 치솟았고 더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장성급이 단장을 맡는 새로운 기무사 창설 준비단이 출범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주심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데 실제 해당 사건은 1년 반 동안 사실상 검토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BMW가 이미 넉 달 전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 부품에 문제가 있다며 리콜을 실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결함 사실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 오늘 목포에서 또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친서에 대한 답장을 전했습니다. 이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한 성김 주 필리핀 대사를 통해서였는데 백악관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군의 행동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을 거라며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비핵화까진 대북 제재를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미묘하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진 싱가포르 현지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우선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친서가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전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 미군 유해 송환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인 거겠죠? 네, 이번 ARF 들어서 이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친서가 전달됐습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전달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북핵 실무 협상을 주로 맡아왔던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 외무상에게 직접 다가가서 친서를 줬습니다. 회색 서류 봉투 형태였는데 밀봉돼 있지는 않아서 이 외무상이 받자마자 열어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그 직후에 올린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ARF를 통해 이 외무상과 짧지만 정중한 태도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외무상과 폼페이오 장관은 취재진에게 포착된 모습만 봐도 서로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용호 외무상이 오늘 이 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을 향해서 상당히 강경한 내용을 담은 연설을 했다고 하죠. 네, 한마디로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북한은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핵실험을 중지하는 등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라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에게 먼저 공개적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아직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평화 보장의 초보적인 조치인 종전선언에 있어서 미국이 후퇴하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강경한, 나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거군요. 자, 이런 입장을 낸 배경은 뭘까요?
네, 북한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곳 싱가포르에서 지난 6월에 북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그 모든 문안을 균형적이고 동시적이며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 즉 CVID나 FFVD가 아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인 조치만이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또 관심을 모았던 게 남북 간의 외교장관 간의 회담,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과 이용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성사가 되진 않았다고 하죠. 네, 어젯밤 ARF 환영 만찬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 이용호 외무상에게 먼저 다가가서 양자회담 의사를 물었지만 이 외무상이 지금은 회담에 응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상당 시간 오랫동안 서서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또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 미국과 회담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구하거나 또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 친서를 보낸 미국은 동시에 새로운 대북 제재를 내놨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은행 한 곳과 유령 회사 두 곳이 그 대상인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독자적으로 한 첫 번째 제재 조치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희정 기자와 관련 내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아그로소유주 상업은행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와 거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그로소유주 상업은행이 지난해 한 대표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북한 회사가 25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의 단둥 중성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와 북한 조선 은근공사 등 유령 회사 두 곳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북미 양국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이기도 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친서 교환이라는 유화적인 제스처와 병행해 비핵화 조치 전에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경고장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 불법 원유 제품 거래를 크게 늘려왔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와 또 하나의 대북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보도를 한 이희정 기자와 오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자, 그러니까 성김주 필리핀 대사가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했고 그 서류가 어떤 서류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나왔었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이다, 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봉투가 전달된 게 오늘 오후 이 ARF 비공식 자유토론 회의장에서였습니다. 일단 서류의 형태가 이 봉투가 밀봉돼 있지 않았고 이 백악관 문양 등이 겉면에 찍혀 있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또 이 외무상이 이 서류를 받자마자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열어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류가 이 앞으로 비핵화나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 후속 협상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실무진 선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답신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용호 외무상이 직접 저 서류를 열어보니까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주는 친서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북미 양측이 이제 친서를 이렇게 또 세 번째 친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주고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현재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북미 양측이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일치하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예. 최근 미국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면에 대해서 좀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북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이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예. 또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한 번 더 돌파를 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앞서 이정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게 이렇게 친서를 주고받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제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친서 교환이라는 일종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좀 비핵화 후속 협상의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예.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좀 병행한다라는 작전인 거고요.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 미국 내부에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실무진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에서 또 국무부와 재무부도 입장이 똑같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또 북한대로 최근에 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국이 더 양보하는 입장으로 좀 읽힙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화적인 모습과 또 강경한 발언들이 좀 혼재되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미국 내부에서도 강경한 목소리와 온건한 목소리가 교차되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이제 어떤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인 건데 교착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유엔 총회입니다. 예. 오는 9월에 이 유엔 총회에서 좀 종전 선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앞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고비 때마다 보냈던 이 3번의 그런 서신에 좀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남북 적십자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루어지게 될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교환하고 남측 93명과 북측 88명을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방문단은 오는 20에서 22일 금강산에서 북측 이산가족과 상봉하고 북측 방문단은 24에서 26일 남측 이산가족을 만날 예정입니다. 남측 방문단은 90세 이상이 35명, 80대가 46명, 나머지 79세 이하로 구성됐습니다. 한동안 서울 등 수도권을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이 오늘은 바람을 바꿔 타고 영남 내륙 지방을 덮쳤습니다. 경북 영천의 신령은 비공식 기록이지만 41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온열질 환자도 이제 3,000명에 육박하고 올여름 더위로 숨진 사람만 35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힘든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축 수백만 마리가 더위를 못 견뎌 죽어나가고 과일은 뜨거운 햇빛에 대어 썩어가면서 농민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폭염 소식을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호스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난 것처럼 더운 쪽방촌을 소방관들이 구석구석 다니며 식혀줍니다. 비 오는 새인 줄 알았다. 보고 그래 보니까 소방차가 물 뿌리고 훨씬 낫지요 뭐. 한동안 중서부 지역에 머물렀던 극한의 무더위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대구 지역은 다시 데프리카가 됐습니다. 오늘 대구는 38.7도, 경북 경주와 영덕이 39.8도, 포항이 39.4도까지 올랐습니다. 영덕과 포항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론 경북 영천 신령이 41도까지 올라 역시 자체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4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졌다가 주말을 고비로 넘기고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절기상 입추가 있는 다음 주까지도 더위를 식혀줄 만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기상청은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최소 열흘 이상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열대야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낮이나 밤이나 예년보다 더 더운 날씨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렇게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은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괴로움을 넘어서 위협적이기까지 합니다. 폭염으로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노동자가 발딛고 있는 건 나무 토막 둘입니다. 엉성한 구조물이 좌우로 흔들리지만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4m 넘는 철근을 들고 걸어갑니다. 안전벨트는 착용하지 않았고 난간도 아예 없습니다. 15m 아래 추락 방지망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위험한 공사장. 폭염이 이어지면서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안전모를 한 5명을 보면 그중에 4분이 안 쓰고 계시던데. 더위 때문에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졌지만 제대로 쉴 공간이 없는 공사장도 많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 안에서 눈치껏 쉬는 겁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렇게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희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문제가 올해 들어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노동자는 107명, 하루에 0.7명, 사흘에 2명꼴로 숨졌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공사장 곳곳이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요즘은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폭염 때문인데 노약자는 물론이고 20대 젊은이들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폭염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방을 향하여 단성 선발 발사! 구령에 맞춰 앉았다 일어서고 뛰다가 다시 엎드립니다. 햇볕은 눈뜨기 힘들 정도로 따갑습니다. 얼굴을 덮는 마스크를 쓰고 두꺼운 방화복도 입었습니다. 금세 호흡기 안에 습기가 가득 찹니다. 20kg 넘는 장비를 메고 사다리를 오릅니다.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폭염 속에 뜨거운 불까지 치솟습니다. 그래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물줄기도 열기를 식히지 못합니다. 상기된 얼굴에 땀이 맺히고 온몸은 흠뻑 젖습니다. 임용을 앞둔 예비 소방관들이 화재지나 풀려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 뛰고 달린 대원들 몸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훈련 뒤 체온을 재보니 1.5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달라지는 건 체온만이 아닙니다. 폭염에 노출되면 각종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심박수가 빠르게 오르고 혈압은 급격히 변합니다. 시야는 흐려지고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체온보다 높은 날씨입니다. 오랜 시간 야외에서 움직일 땐 이렇게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해야 합니다. 또 수시로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마셔야 탈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력을 자신하는 20, 30대 젊은이들도 폭염에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혹한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사람에게만 치명적인 게 아닙니다. 닭과 오리, 돼지 같은 가축들은 죽어나가고 농작물도 타들어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름이 깊어만 가는 농민들을 정진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위에 지친 닭이 입을 벌리고 가쁜 숨을 내쉽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입구 쪽으로 모여보지만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지붕에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가림막과 대형 선풍기를 동원해도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농가에서는 축사 입구에도 이렇게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했지만 닭은 하루에만 최고 2,000마리까지 죽어나갔습니다. 폭염이 계속돼 버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와버렸다는 것밖에. 초록색 사과는 겉이 검붉게 멍들었습니다. 강한 직사 광선에 사과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인 피해가 나타난 겁니다. 햇볕을 막는 가림막이 있는 인삼도 잎과 줄기가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배추는 더위에 성장을 멈췄고 고추밭은 탄저병이 기승입니다.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긴 전통시장의 과일과 채소는 팔리지도 못한 채 버려집니다. 싹이 나갖고 이렇게 커버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까지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370여만 마리가 폐사하고 67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볕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피해 증가와 함께 추석 물가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제 있었죠. 기무사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는데 이 계엄령 문건 작성부터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또 하극상 논란에 대한 조사도 강도 높게 앞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는 기무사 창설 준비단이 출범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무사의 개혁이 진정의 의미가 있으려면 근본적인 진상규명과 철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선 인적 청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민사회 단체들의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원대 복귀를 주문하며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도 대규모 인적 청산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인사들이 그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비군인 출신의 외부 감찰실장이 임명되는 대로 대대적인 내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경질된 데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충돌했던 민병삼 백기무부대장은 전역을 신청하며 조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비육사 출신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장성급을 단장으로 한 기무사 창설 준비단이 출범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혁안을 마련한 개혁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기무사가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는 기대와 이름 변경과 기능 일부 조정만으론 한계라는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새로 마련한 코너 뉴스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룸이 꼽은 키워드는 방첩입니다. 말 그대로 간첩을 막는다는 뜻이죠.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이유에서 우리 방첩기관에는 상당히 많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기무사의 전신인 특무부대원들은 시기, 장소를 불문하고 행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써있는 이런 메달을 받아서 활동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후 방첩부대,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서 지금의 기무사까지 그 이름도 여러 번 바꿨지만 그때마다 논란도 여전했습니다. 보안사가 있던 소격동은 안기부의 남산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상징이었고요. 특히 12.12 때는 전두환 주도하에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등 쿠데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세월호 유족 사찰과 댓글 조작, 그리고 계엄령 의혹까지. 이 돌고 돌아서 기무사는 이제 다시 국방보안 방첩본부라는 가칭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찾아내 차단한다는 게 법령상의 방첩의 정의입니다. 간첩을 막는다는 것, 이 새 이름을 갖게 될 기무사가 다시 제대로 세워야 할 개념인 오늘의 키워드 방첩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판을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뉴스룸에선 당시 강제징용 소송을 맡은 곳에서 근무한 판사를 직접 연결해 사건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증언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총괄 부장판사가 사건을 쥐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괄 부장판사는 오늘 JTBC에 새로운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건을 뭉갠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대법관이 먼저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을 받아보니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아무런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충제에서의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총괄 부장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간 정식 보고서 작성이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당시 총괄 부장 판사는 이에 대해 사건을 혼자 갖고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해 직접 검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2015년 2월 부임 당시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이 사건을 비롯해 3건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지시를 받아 사건을 보니 그때까지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추이만 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8월에 넘어온 사건들이 2015년 2월까지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주심 대법관은 지난 1월 퇴임한 김용덕 대법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사건 접수 5년을 넘긴 지난달에서야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JTBC 강현숙입니다. 주말인 오늘 무더위 속에 전철이 고장나거나 정전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망치 갖고 때리라고 해야지. 우리 저 뒤쪽으로 나갈래? 불 꺼진 전동차 출입구에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강동역 방향으로 가던 5호선 전동차가 고장나 영등포 구청역에서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비상 밸브를 열고 열차 밖으로 나왔고 다음 전동차로 옮겨 타기까지 15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오전 9시 5분쯤에는 서울 우이동과 신설동으로 가는 무인 경전철에 순간 정전이 일어나 운행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정전 직후 직원이 전기 공급을 재개시켰으나 이번엔 전동차 고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장난 열차를 끌어내 운행을 정상화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47km 지점 터널 인근에서는 화물차와 승합차,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승용차는 모두 불에 탔고 25톤 화물차도 앞부분이 심하게 불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규모 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10,000명이 넘는 여성이 모였습니다. 이번이 4번째 집회인데 그 현장을 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불법 몰카 촬영에 대한 수사가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규탄 집회입니다. 지난 5월 홍익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의 여성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른바 해화역 집회로 불린 3차례 집회에 이어 4번째인 오늘 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겼습니다. 주최 측에선 기자들에게 이런 번호표를 나눠줬습니다. 현장 질서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집회 현장 안쪽은 여성 기자만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입문도 여성 경찰이 지켰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과 남성 경찰 비율을 9대1로 맞추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퍼포먼스를 하며 여성 위주 법률제도 입법을 주장했고 삭발식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집회 현장 인근에서 일부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 집회를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상습적인 악성 민원과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감독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방노동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한 해고 근로자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욕설과 협박성 민원을 들어왔습니다. A씨는 결국 관사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고
법원은 피로 누적 상태에서 반복된 악성 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전남 목포에서 달리던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나 올해 화재 사고가 30건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동안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낮추는 EGR이라는 부품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죠. 그런데 BMW는 올해 4월에도 EGR 부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리콜을 실시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함 사실을 훨씬 전부터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3년 전 BMW X3 차량을 구입한 류성춘 씨는 최근 BMW 코리아로부터 두 번째 리콜 통지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 환경부가 실시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의 쿨러 결함 리콜에 포함된 지 불과 석 달 만입니다. 일단 하는 아는 거지 이래저래 뭐 얘들이 똑같은 걸 가지고 두 번 리콜을 하나 4월 달에 문제를 인식했으면서도 그때 안 한다. 야, 그때 했으면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환경부가 지적한 EGR 결함은 지난달 국토부가 결정한 BMW 차량 화재 사고 리콜의 원인과 같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관련 부품 리콜이 연비와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BMW 코리아는 고객에게 보낸 리콜 통지 안내서엔 EGR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BMW 측은 EGR 모듈 전체를 교체하는 대신 일부 부품만 교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제대로 된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화재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점검하는 부품이 똑같고 작업하는 행위가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다르다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BMW 측은 이에 대해 환경부 리콜 당시에는 화재 원인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번 이슈는 4월 리콜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사태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대응에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와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환경부가 BMW 그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게 넉 달 전이었고요. 또 국토부가 또 리콜을 하게 된 이유, 이게 모두 다 똑같이 EGR 문제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취재를 시작한 후에 두 부처의 설명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예. 이 환경부는 EGR 쿨러 막힘이나 EGR 밸브 오작동처럼 이 배기가스와 연관된 EGR 부품을 들여다봤지만 국토부는 EGR 모듈 전반을 본다는 게 하나고요. 예. 또 다른 차이점은 환경부는 BMW에 리콜을 하라고 통보를 했던 반면에 국토부의 경우는 BMW가 자진 리콜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차이점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가스 양 위주로 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화재 발생 요인을 중심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특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봤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BMW의 화재 사고 2015년부터 발생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환경부 조사에서 이렇게 화재 위험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만 조사를 했다는 것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부처의 리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경부는 EGR 부품 개선을 이유로 32개 차종 5만 5천 대를 리콜합니다. 예. 지난달 국토부 역시 EGR 결함을 이유로 42개 차종 10만 6천 대를 리콜하는데 그중에서 환경부 리콜대와 겹치는 차종은 최대 22개, 9만 대에 가깝습니다. 85%가 겹치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즉슨 정부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손 쓸 수 있는 시간이 3개월이나 더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환경부 리콜 이후에 국토부 리콜까지 약 3개월의 시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BMW 화재는 16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것까지 더하면 모두 22건입니다. 예. 20여 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해 국토부에 접수됐는데도 국토부는 사실상 손을 놨다시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날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7월부터는 총 14건의 불이 났는데
국토부는 어제야 처음으로 BMW 운행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날씨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EGR 안전 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그럼 앞으로 이제 BMW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량 소유주로서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일 텐데요. 취재진이 다수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봤더니 이 화재 원인을 EGR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EGR만 가지고 불이 발생됐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내연기관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예. 예, 특히 BMW 측은 이 화재 원인을 EGR로 꼽는 이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이 BMW 포비아를 잠재우고 또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BMW가 제출한 세부적인 리콜 계획서를 공개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였습니다. 요즘 밤낮 없이 폭염이 이어지면서 길거리에서 빈 택시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노리고 불법 운송 차량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합승이나 바가지 요금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걱정입니다. 서준석 기자가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단속반이 거칠게 숨을 쉬며 승용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뒷좌석에는 외국인이 타고 있습니다. 공항시설 내에서 미승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거태가를 명합니다. 이 차는 운송 허가가 없는 일반 승용차입니다. 여러분 에어포트 스텝 일리걸 드라이버. 노 택시. 운전기사 김모 씨는 불법 포객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이미 콜벳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차량을 가져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겁니다. 김 씨는 외국인 승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됐습니다. 특히 한 미국인 관광객을 강남까지 태워주고 정상 요금 18만 6천 원의 10배인 186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런 불법 영업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공항 지하 주차장 곳곳에 운송 차량임을 뜻하는 노란색 번호판이 눈에 띕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이러한 일반 차량에게도 콜벳 영업 허가증을 내줬습니다. 정상 영업이라면 당연히 승강장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불법 포객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다가가자 눈치를 챈 기사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옮깁니다. 자연스럽게 못 본 척하면서 옆쪽으로 지나갔거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고요. 콜밴 기사들끼리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도 공유한다는 게. 매일 술래잡기가 반복되지만 공항 단속반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퇴거 명령뿐입니다. 저 위에서 있으면은 솔직히 돈벌이가 안 돼요. 하루에 뭐 한 차이나 뛸까 말까? 불법 택시 영업은 최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도심에서 더 기승을 부립니다. 자정에 가까운 밤 서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둠은 내렸으나 더위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온도는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린 인파들로 인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택시 승강장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는 정차를 하고 있는 일반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더위에 지친 택시 이용객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한 차량이 단속에 나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취재진이 다가서자 차에서 나와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이 차량은 외국 관광객 4명을 인천까지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수입차를 이용한 이른바 콜뛰기가 성행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인물 등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합니다. 지난 1일 취재진이 차량을 부르자 소개해준 사람 이름을 요구합니다. 실장님 소개로 타려는데요. 시원한데 계시다가 차 도착했다 그러시면 나오시면 큰일 나요. 지금 엄청 더워요. 연락한 지 10여 분 만에 수입차가 도착합니다. 여기 막 짧은 거리도 가세요? 네, 짧은 거리도 가고 긴 거리도 가고 다 가야죠. 해당 차량을 쫓아가 본 결과 속도 제한이나 차선을 무시하며 시내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도착합니다. 이용객들의 주소를 저장해뒀다가 바로 데리러 가기도 합니다. 다음에 타실 때 집이라고만 이제 알아서 집으로 가요. 불법 운송 차량들은 합승과 바가지도 문제지만 사고가 나면 보상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 틈 사이로 불법 택시 영업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걸 놓고 말이 많았습니다. 재벌 개혁을 늦추고 삼성에 손을 벌리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급기야 청와대 일각에서 구걸 같아 보인다는 비판을 언론을 통해 내놓자 김 부총리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규제 등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한 언론이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과 관련해 정부가 재벌의 투자, 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일 김 부총리가 삼성의 투자, 고용 계획을 전달받아 직접 발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재부는 앞서 김 부총리가 LG, 현대차, SK, 신세계 4개 그룹을 방문했을 땐 해당 그룹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받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어제 저녁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의도하지 않은 논란이 야기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대기업을 4차례 만났지만 투자, 고용 계획에 간섭한 적 없고 정부는 대기업의 의지에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 김 부총리가 삼성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려 했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부총리 방문에 맞춰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걸로 전망됐던 삼성은 시차를 두고 이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점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 관세를 경고하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의 보복 조치를 하겠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내놓은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와 냉동 옥수수 등 5,200여 제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율도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 관세율을 25%까지 올리겠다고 추가 압박한 데 따른 겁니다. 中方的立场是非常坚定的、明确的，没有改变。我想美方的施压和讹诈不会起作用。如果美方采取进一步升级的举动， 미국은 곧장 EU와 연합전선을 형성해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며 추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화를 자초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And not underestimate his determination to change trading practices on a fair, reciprocal plane. 양측의 끝모를 대치는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력지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2차례 고위급 회동을 통해 타협을 모색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라오스 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한 현지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오스 국영 매체는 라오스 정부가 댐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속한 국가들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폭우인지 아니면 건설 문제인지를 공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다른 독립 전문가들도 조사 참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에서 한국인 2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한국인 40살 남성과 37살 여성이 마우이 섬 키와카푸 해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는 보도입니다. 나이를 제외한 희생자들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 세차장에서 기어를 파킹 사태에 놓지 않아 세차기가 파손됐다면 차량 주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세차장 업주가 차량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어를 파킹 상태에 두지 않은 차주에게 350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식당과 술집 매출액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음식점과 주점업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95.9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하락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새 남자의 호남 구애입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민주당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제주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였는데요. 오늘은 호남에서 열린 겁니다. 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연설에 앞서서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 강조하지 말고 포부와 비전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그래서인지 오늘 연설은 문 대통령의 이념 경쟁보다는 후보 간의 신경전 그리고 호남 구애가 더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가장 먼저 김진표 후보 호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강성 이미지인 이해찬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예. 싸움 잘하는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입니다. 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성과를 만드는 개혁 당대표, 협치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해찬 후보는 호남에서 전략 공천은 없다, 지역 일자리 강조하면서요. 두 후보 모두에게 견제구 날렸습니다. 해당 발언도 들어보시죠. 경제가 중요합니다. 통합도 중요합니다.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강철 같은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후보가 강조해왔던 경제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말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결이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거고요. 예.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호남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자신을 호남의 아들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두 후보는 이미 기회를 너무 많이 가졌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두 분들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당대표, 원내대표 다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각자의 공격 포인트를 다 잡아서 이야기를 했군요. 자, 그런데 이 호남,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호남과 수도권이 사실상 승부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권리당원 수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호남이 가장 많습니다. 또 그동안 후발 주자가 역전을 이룬 곳도 또 선두 주자가 대세론을 굳힌 곳도 바로 호남이었습니다. 예. 물론 대선 경선이지만 지난 2002년엔 열세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에서 대세론을 만들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 대세론을 굳힌 곳도 바로 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예. 자, 호남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전국을 돌게 되니까요. 앞으로 추이를 계속 또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중국에서 보기 힘든 푸우입니다. 예, 애니메이션 주인공인 곰돌이 푸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곰돌이 푸우가 나오는 미국 극장판 이 신작을 중국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올 10월쯤 이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라는 제목으로 개봉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개봉은 무산됐다고 합니다. 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해당 기사에서 보면은 중국 당국이 왜 상영을 안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유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가운데 유력한 건 중국에서 푸 캐릭터가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풍자되는 걸 의식해서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지난 2013년대의 사진입니다. 이 시 주석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두 정상의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푸와 티거의 모습으로 풍자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시 주석과 이 푸 모습을 검색해봤더니 인터넷상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검색이 됐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과 위니 더 푸를 합쳐서 시 더 푸 이런 풍자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상당히 비슷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중국 당국에서는 그래서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 분위기 검열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한때 이 검열이 심할 때는 중국파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이 푸 사진이나 동영상이 삭제되고
푸를 검색하면 불법 콘텐츠 이런 메시지가 뜨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 봤더니 지금은 푸 그림이 그대로 검색되기는 했습니다. 예, 지금 검색이 된다 그러면은 뭐 개봉이 무산된 정확한 이유 뭐 알기는 힘들겠지만 최근에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한 대학 교수가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가 중간에 공안에 끌려가는 일, 또 앞서 다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분위기 봤을 때 지금의 이런 해석들 이야기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재현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무더위는 이어집니다. 오늘처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다만 모레에는 중부 내륙과 남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 기온이 1도에서 2도가량 내려갈 전망입니다. 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